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갑자기. 그리고 국회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고 또 예를 들면 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허술허술하게 또 병력도 늦게 들어가게 하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부터 치밀하게 병력들이 투입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투입이 돼서 전문가들까지 투입이 돼 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영장 없이 계엄시는 영장 없습니다. 영장 없이 합법적으로 서버와 전산 조작, 소위 그 정보관리국을 전부 샅샅이 뒤져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를 전부 가지고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 그간의 첩보, 정보, 이 국정원에서 많이 있었지만 국정원이 수사를 못하는 게 수사권을 그래서 박탈을 해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북한 문제와 북한을 옹호하고 그다음 선관위를 갖다가 밀봉을 시켜서 자기들 뜻대로 선거를 100년, 1000년 가려고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이번에 걸려 들어간 겁니다. 서버에서 부정선거가 나타난 겁니다. 서버에서 전산, 이 가장 부정선거의 가장 으뜸가는 이 마수적인 조작이 뭔지 아십니까? 전산 조작입니다. 이 전산 조작하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비율이 표수가 이상하게 차이가 나고 또르르 한번 돌아가면 나오고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수수께끼가 이제 풀렸습니다. 검찰은 그럼 왜 선관위에 이렇게 갔을까? 선관위를 가기 위해서 다 위장을 했죠. 국회라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느지막하게 병력이 투입되고 그것도 인원수도 200명 정도밖에 안 가고 느지막하게,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계엄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알 사람만 딱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 검찰 수사를 할 수 없잖아요.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니까 검찰에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방법은, 수사라는 방법은 지금 압수수색을 해봐야 검찰은 수사를 하고 해봐야 법원에다 영장을 신청하잖아요. 법원에다 영장을 신청하면은 그게 법원이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노태악이라는 대법관입니다. 그들은 깊은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법원의 노태악 유명하죠. 아주 이 선관위가 복마전처럼 뭘 조사를 자료를 내라고 그래도 내지를 않아요. 영장 발부가,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이 선관위를 수사하겠다 하더라도 기각해버려요. 안 돼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네. 유창훈, 김동연 판사 같은 사람,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판사들은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창훈이라든가 김동연 같은 사람한테 걸리는 날이면, 영장 담당 걸리는 날이면 그대로 기각이죠. 그대로 기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이 부정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점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해제할 때까지,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중앙선관위 전산 조작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는 가서 미리부터 병력이 다 가 있었습니다. 가서 1차 병력 120명, 경찰 조직 120명, 그다음에 전산팀, 전삼 IT 팀들이 전부 위장하고, 그래가지고 특수한 소위 계엄군이 전부 계엄군들이죠. 계엄군들이 가서 그 장비, 재료, 서버 다 가지고 가서 지금 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국회보다 중앙선관위는 꿈에도 몰랐죠. 국회 개엄하는 줄 알았겠죠. 근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당직하는 사람이 5명 있었다는 겁니다. 선관위에. 휴대번호를 전부 다 계엄군이 다쳐서 휴대번호를 미리 압수를 하고 압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관리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전산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있다 하고 가장 나쁜 선거가 전산 조작인데 이게 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쉬쉬쉬쉬쉬 되고 시시각각으로 기관들이 전부 쉬쉬쉬 했습니다.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같은 조직이라 해도 같은 조직은 아니지만 그 안에 대법관이라는 노태악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이에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노태악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절대로 정보를 안 내놓습니다. 거기 압수수색을 못하게 합니다. 또 거기에 뭐 감사도조차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부터 그래서 우리 편은 대법원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 대법관이 있다면 같은 편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동연이라든가 만약에 김동연 판사라든가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영장이 검찰에서 거기 서버에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다. 국정원에서는 이미 다 확보를 조금은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대통령이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번에 실행을 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선관위 사람이 지금 중앙선관위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데입니다. 우리는 치외법권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조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형제고 뭐고 누구고 막 채용해가지고 채용 비리가 나오고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는 복마전이라서 아무도 몰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니까. 그들은 무서운 걸 몰라요. 예. 자, 그래서 대법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수수색을 못하는다라는 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중앙선관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엄청난 전산 조직을 잡아낸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이 다 바뀌었다는 것. 이런 얘기들이 당락이 바뀌고 했다는 얘기 과거에 어떤 잡지에서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신문 같은 데서도 간헐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확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전산 조작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에 과거에 국정원인가 어디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걸 가슴에 딱 담아두고 그 김기현 국정원장 있을 때일 겁니다. 한 5%만 했는데도 부정선거가 쫙 나왔다는 거예요. 국정원 수사를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래서 왜 검찰에다가 안 맡겼느냐 생각해 보세요. 검찰에 법무부에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이원석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에 맡기면 오히려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을 예감 안 했겠습니까? 한동훈이를 벌써 알고 있는데 이원석이를 알고 있는데 왜 적폐 수사를 그렇게 몇 번 하라고 해도 안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한동훈이 화양연화가 민주당 아닙니까? 이번에 하는 짓들 봤죠. 이재명하고 같이 노는 거. 이재명, 한동훈 패거리들을 전부 다 그쪽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재명과 같이 함께 표를 찍게 18표를 딱 찍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협하는 겁니다. 당신 탄핵시킬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자, 계엄이라는 것은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자료를 계엄군이 가서 완전 확보를 했습니다. 김기현 전 국정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하면서 포렌식을 갖다가 조금 했는데 이 조금 근데 대통령께 아마 그 수사를 조금 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이렇게 자료를 취득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선거 드디어 계엄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자료가 딱 처음에 계엄군 120명, 그다음에 경찰 120명 쫙 갔고 그다음에 특수군이 10여 명 또 가고 특수군이라는 거는 계엄군 중에서도 전산에 밝은 사람들이 쫙 가고 해가지고 소위 선수들 계엄군들이 나중에 쫙 들어갔습니다. 자료를 딱 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계엄이 해제되는 바로 그 시간까지. 이제 시간은 끝난 겁니다. 게임 아웃. 대통령은 그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제한 겁니다. 이제 시크릿이 탑 시크릿가 밝혀졌습니다. 왜 계엄이 이상하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계엄 같지도 않고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다. 국회도 말이야. 군인이 더 늦게 들어가고 계엄을 하고 난다고 대통령이 선언하고 난 다음인데 한참 있다가 국회 들어가고 또 거기 국회의원들도 다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하게끔 다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산 조작 포렌식은 금방 여기 전문 소위 말해서 선수들 계엄군 군에는 말이죠. 전투하는 데기 때문에 이 포렌식 스피드라든가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다 풀었습니다. 이 자료를 갖고 유유히 사라져서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문제는 크게 생기고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걸로써 이런저런 것을 법을 통과시키고 했던 자들 모조리 법과 원칙과 상식과 공정과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모두 잡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정치몰이를 이재명 당하고 플러스 한동훈이가 하더라도 이제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가 있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되겠습니까? 유지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훌륭한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많이 고통스럽지만 분노스러웠고 했지만 이 사실이 지금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저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해가지고 조금 가라앉히고 지금 여러분께 같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계엄군이 선관위를 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은 검찰도 못합니다. 왜?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인데 하겠습니까? 영장이 되겠습니까?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계엄군은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승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시켰습니다. 네, 우선 속보로 낭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영웅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보도를 해드리면서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하지 못했던 이야기 함께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6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3일 동안 계엄은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한 국민의힘 내 일부 간첩 같은 자들에 대한 분노를 조금 가라앉히고 아주 중요한 소식인 만큼 차분하게 보도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제 SBS의 단독 보도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단 3분 만에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스스로 이 이야기를 직접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였던 4.15 총선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 패배했던 미국 대선, 그리고 올해 치러진 4.10 총선까지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께 부정선거에 대한 소식을 정말 열심히 전해드렸다고 자부하는 바인데, 특히 올해 총선까지 치르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윤 대통령은 반드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고 부정선거 범죄자들 소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멘트를 부정선거 보도 끝맺음에 항상 하곤 했는데, 저의 이러한 노력과 그리고 아스팔트로 나가 부정선거를 이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여러 시민단체와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 전산 서버 관련 전문가들의 헌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 무작정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치부하지 않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지난해 별세하신 윤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 경제학자이자 통계학 전문가이셨고, 아들인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전 연예인 홍진경 유튜브 채널에 나가 수학 강의를 했을 정도로 숫자에 능통한데, 그 비정상적인 결과 속 숫자들, 그 부정선거 의혹들을 보고 이상한 낌새를 단번에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와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일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입에 담기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간곡한 염원이 담긴 목소리를 대통령은 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그 묵과는 표면적으로만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묵과했을 뿐 내부적으론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0월 달로 돌아가 볼까요? 국정원은 올해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해커가 선거 개표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며 선관위의 개표 과정을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이 분명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외부 인터넷을 통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해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선관위는 해킹의 현실화는 어렵다며 올해 4.10 총선 역시 지난 총선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본투표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따놓은 당상처럼 이겼는데 사전투표함만 열었다 하면 민주당 후보가 역전을 해서 결국 현재 국회엔 최소 50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활개치며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과 조국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탄핵을 남발하며 자신들 방탄만 하고 또 각종 예산 삭감과 동시에 본인들 월급은 올리고 나라를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괴물들을 한 방에 한꺼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부정선거 밝혀내기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이미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여름 합동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언론엔 해킹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흘린 것이죠. 동시에 국정원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는데 대통령실은 이 중대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탓에 국정원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검찰이 수사하게끔 조치를 취했어야 할 텐데 대통령실은 왜 여태껏 손에 꼭 쥐고만 있었을까요? 당시 검찰총장은 좌파도 관련 수사를 열렬히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었고 대법원은 부정선거 소송마다 번번이 기각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식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검찰에 넘기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해줬다 할지라도 법원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는다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엔 법관들도 연루돼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포렌식은 100%가 아니라 단 5%만 성공했기 때문에 서버와 관련한 증거 수집이 추가로 더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 시에는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보니 계엄군의 선관위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성동격서 작전, 동쪽을 쳐들어가는 척하면서 적을 교란시키며 실제론 서쪽을 공격하는 이 작전은 어느 참모의 아이디어였을까?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술 먹고 잠시 정신이 나가서 우발적 계엄 선포를 한 게 아니냐고 조롱했던 우매한 국민들은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0시 30분 계엄군 약 120명과 경찰 약 100명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여 명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단 2, 3분 만에 3일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관위에 기습 투입됐고, 과천청사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도 계엄군 약 50명, 경기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에도 계엄군 약 130명, 경찰 약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 더 먼저 선관위를 장악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왜 그렇게 허술하게 느슨하게 장악하는 신용만 냈던 것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철수하기까지 3시간 20여 분간 선관위 산하 관련 시설을 통제한 총 병력 인원은 4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로 보내진 280여 명보다 2배에 가까운 인원인데, 선관위에 투입된 군은 당직실과 정보관리국 산하특정 부서에 진입해 나올 때는 커다란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와 데이터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보안을 철저히 하는 곳입니다. 계엄군이 정보관리국으로 찾아간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육사 출신이기도 한 장재현 컴퓨터과학 박사는 선관위에서 사정선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선관위 정보관리국 중 정보운영과에서 총선과 대선을 관리하는 선거정보 1개 과장 포함 담당자 6명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의혹을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전문가의 설명을 귀담아 듣지 않았나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겠다고 결심하게 된 또 한 가지 계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언론들은 TV조선이나 채널A 할 것 없이 전부 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실패한 계엄으로 결론짓고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을 가진 것 마냥 미국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빠르게 알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모든 언론들이 전했는데,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군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다는 바이든입니다. 그런 바이든 정부에 김건희 여사도 모르게 진행됐다는 이 계엄을 미리 알려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여기 둘 테니까 와서 꼭 물어가 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천만 다행히도 올해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 척결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골프광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회담을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는 윤 대통령이 골프 연습만 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 의지에 적극 공감해야 진정한 화합이 될 것이다.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하는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미국과 공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니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계엄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 전역에 계엄 선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민주주의의 꽃을 꺾어버린 자들을 빠짐없이 색출해내길 바라봅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자료들을 압수해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어제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황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가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 몸 하나 살고자 예산 삭감에 검찰, 감사원 등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두고 국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으려 했던 윤 대통령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 임내하며 각종 선거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선관위 여러 곳에 계엄군을 집중 파견,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국정의 분탕질 일삼는 형사 피고인, 야당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수준 이하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들을 감싸기에 바쁜 옐로우 저널리즘 언론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도둑놈들인 도둑정치의 주연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수준 이하임에도 국회에서 활개칠 수 있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 부정의 기록은 선관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관위 건물에서 들고 나온 커다란 박스가 무엇인지 기대됩니다. 그 내용물이 선관위의 메인 서버 내지는 하드디스크 관련 문건이기를 절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도 없이 교차 검증이 불가한 사전투표 제도를 설계한 선관위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주는 문건도 포함되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서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야당 중에서도 유독 민주당만이 사전투표 몰표로 부정하게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시점이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방대를 비롯한 애국 세력이 수년간에 걸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쳐온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오지 않았나 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큰 메아리가 되어 적들이 오염시킨 자유민주주의, 속인 저울 눈금으로 도둑맞은 우리 민의를 되찾을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전 총리 말대로 계엄군이 가지고 나온 박스 안에 메인 서버가 들어있어서 현재 조작 증거들이 우수수수 쏟아져 나온 상태이길 간절히 바라겠는데요.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야당 의원들도 무척이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해 야당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계엄군이 선관위 당직 직원들의 휴대폰까지 빠르게 압수해서 긴급 연락을 받지 못했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할 텐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무총장에게 질의를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먼저 얼굴보다 이름이 더 유명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것인데 헌법기관 수장이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냐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사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개헌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아니죠.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 개헌군이 정확히 10시 12월 3일 10시 30분에
중앙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이상한 지점이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간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기관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나도 안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입장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엄중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청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다만 조치를 어떤 이유에서 액션을 취하실 겁니까? 내부 지금 저희 이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에 맞는 것인가에 굉장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검토를 했고 다만 계엄군이 왜 저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 그 이유를 점입니다. 정확히 몰라서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선관위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가지를 다 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네. 이 부분에 국민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날 선관위 그 반출 물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확인하- 부분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다행히도 이 지금 점거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 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액션으로 대응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춘생이 언니는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정신이 얼마나 제정신이면 성동격서 작전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엄 선포를 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듯한 춘생이 언니 머릿속에선 이런 고도의 작전은 절대 나오지 못할 테지만 그 와중에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가 넘는다고 깨알같이 덧붙였는데 계엄군이 선관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수색했다는 사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면 그 이전에 여론조사 조작이 먼저 선행되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에 여론조작 또한 세트로 의심해봐야 하는 것인데 조작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춘생이 언니가 탄핵 여론 70%를 운운해봤자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은 춘생이 언니같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개표 조작도 손쉽게 하는데 여론조사 조작하는 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급인 김 사무총장은 다행히 점거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반출 물품은 없다고 했는데 반출 물품이 없는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없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한 답변이지만 다행히 점거 시간이 짧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로 한 말인가요? 점거 시간이 짧았다라는 건 투입된 요원들이 목표했던 압수품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손에 넣어갔다고 봐야 하는 건데 김 사무총장은 대체 어느 쪽으로 다행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이 선관위 사무총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최초에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계엄령 선포. 제 개인적으로 부분은 잠깐 누웠다가 깨는 바람에 한 11시쯤인 것 같아요. 뉴스를 정확한 보고 시간- 알았습니까? 네. 11시쯤 깨셔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보던 알았다.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좋습니다. 알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23분경에 22시 23분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불과 6분 7분 만에 중앙선관위 청사내에 10명의 계엄군이 투입이 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겁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이거 거고요.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서 시설 과장이 네. 그거에 앞서서 그러니까 TV를 언제 보고를 보다- 받았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그 주요 당직자들, 그러니까 주요 실국장들하고 전화 네. 통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잠깐만 지금 제가 통화로 보면 11시 56분하고 12시 네. 요 부분에 지금 우리 시설과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부인들하고- 그럼 예, 깨시고 경찰-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고를 받으셨네요. 네. 예, 그런데요. 어떻게 의견 표명하셨습니까? 의견 그냥 표명이라는 것은 순순히 수긍을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헌법기관에 네. 군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 그리고 판사 출신 아니세요? 네. 포고령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하신 거예요? 확인을 했습니다. 그 포고령이 아까 우리 이상식 의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그 포고령 자체가 요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포고령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110명 네. 과천청사에 110명의 군인이 추가로 투입돼요. 120명이 투입됐어요. 네. 선거연수원에는 130명, 그리고 관악청사에 40명. 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많이 투입됐죠?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법 부분을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엄이 유연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계엄 부분을 보면 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 계엄군이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가로 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당일날 CCTV 기록이 네. 있을 겁니다. 그죠? 네네. CCTV 기록을 보존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천사에 투입된 계엄군은 경계 근무만 하고 갔다. 경계 작전만 네. 수행하고 갔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CCTV를 네. 다 네. 제출해 주신다. 네, 위원장님, 네. 저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법적 절차에 맞게끔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내부 CCTV를 이제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증언 예 아닙니다. 그냥 제출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위원회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의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사본 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자다 깨서 부인이 뉴스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려주는 바람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될 정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건이 갖춰진 포구령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따지고 있습니까? 계엄군이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고 진입해야 한다면 계엄 선포는 대체 왜 했겠습니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계엄군이 선관위에 왜 진입했는지 이유를 잘 이해 못하겠다는 사무총장을 더 황당하게 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다만 이해식 의원은 이후 오후 질의에서 새로운 소식을 입수했는지 계엄군이 정보관리국에 들어가서 서버를 가져갔다고 추궁했는데요. 이 또한 사태 파악이 덜 된 김 사무총장은 그건 아니다라면서도 다시 한번 정보관리국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아침 저널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 순서에서는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시자 전 국무총리이셨던 황교안 전 총리님 모시고 인터뷰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네, 총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까지 긴장 상태였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이번 그 비상계엄 그 사태를 선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요. 총리님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들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우리 계엄 사태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게요. 왜 예. 그랬을까요?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예. 나라가 정말 다 망가지도록 민주당이 그래 하고 있다. 또 조국 혁신단이라는 당, 뭐 당 좌파까지 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그냥 나도 뭐 장관을 임명해도 다 거부하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또 임명되면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예산안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부가 대통령이 하겠다는 예산은 뭐 다 삭제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도 안 되고 예산을 저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모든 걸 다 막아 놓으니까 예. 결국 의회 독재라고 그럴까요? 예. 예, 야당 독재가 돼 버렸어요. 거기에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뭐 이런 판단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종북 좌파와의 싸움
예. 싸움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 위법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가 위헌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라 그러세요. 그냥 무턱대고 계엄령 냈으니까 위헌이다. 그 헌법에 왜 계엄이라는 것을 두었습니까? 네. 헌법에서 정한 것을 하는데 그게 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정말 택도 없는 이런 사유에 맞지도 않는 법에 어긋난 것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지적이 되는 거지. 네. 계엄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만든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자들이 여기에 집중하자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비상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본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더 큰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 네. 이거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는 예. 문재인 정부 마칠 때쯤은 우리나라가 정책은 모두 다 사회주의 정책이 됐어요. 예. 다 사회주의 정책. 하나도 안보, 뭐 경제,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하던 거에서 나라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로 민주당이 최근에는 뭐 대통령이 하는 일마다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뭐 자기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 일하는 건데 이걸 막는 것 이 자체보다 더 큰 비상사태가 어디 있냐.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굴산 비상사태 예. 그러면 무슨 북한군이 침범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 우리 안에서 더 무너지는 것이 더 심각하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여소야대잖아요. 또 심각하게 여소야대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도 이런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나요? 요소도 국회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전혀 하나도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는 그런 때가 또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이 그때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최근의 민주당, 문재인의 민주당 그 이전에는 싸워도 이제 국회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도 네. 하고 또 저도 뭐 국정감사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둘이 뭐 치열하게 싸워요. 근데 끝나고 나면 가서 뭐 예. 한잔하고 밥 먹고 같이 네. 그랬어요. 그래서 좀 협의나 이런 부분을 좀 또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이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면 네. 합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은 무조건 막 투쟁, 싸움. 투쟁. 예. 네. 이 투쟁이라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말이고 예. 예, 못된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총리님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 네, 이런 의견도 내신 걸로 아는데요. 이 사실 우원식 의장은 야당이고 한동훈 대표는 이제 여당 소속이잖아요. 이 함께 체포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 나라 살리기 위한 비상대권을 발행한 거, 발동? 발령한 네.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방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예. 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제가 그 사람을 체포해라. 어떤 사람 그러니까 뭐 구속 사유가 되냐 그러는데 제가 구속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 체포해서 네. 이 대통령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방해를 하고 있는 못된 방해를 하고 있는 세력들을 잠정적으로 잡아둬라 아, 네. 이런 얘기죠. 예. 총리님 외에도 공개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지금 여론도 어느 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이 아니라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국민들. 실제로 예. 제가 이제 우원식을 체포하라. 또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질을 보라.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유튜브니 뭐 이런 데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응원 너무 잘했습니다. 네. 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끄럽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론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온 사람들은 또 황교안의 여론이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걸 그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네. 절대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집회에 뭐 많이 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외신들도 그렇고 최근에 그 미 국무부 장관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엄령을 내게 됐나? 네. 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나? 아니 멀쩡한데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이? 네. 지금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게 이제는 대통령도 눈에 보이잖아요. 경제 망가뜨리고 민생 다 부서뜨리고 안보 다 망가뜨리고 교육도 지금 엉망진창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 그래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자들이 있어요. 네. 이 자들의 선행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통령으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뭐 실제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안 되면 다 의회에서 잘라버리고 예산도 네. 다 깎아버리고 네. 우리 예산 하나도 뭐 완전 다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네. 예. 사상 초유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탄핵 지금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지금 22번이죠. 예, 22번 네. 이 말도 안 돼.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없었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망가뜨리는데 네.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봐도 다 막히니까 무도하게 막히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본질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그 대통령 탄핵 또 그리고 퇴진 이슈가 야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도 이제 비판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바람직한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우리 당의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62명이 거의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에게 지금 남은 그 가능성이 네.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길은 있어요. 아. 길은 수사입니다. 수사. 네. 수사. 저자들이 적폐 수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00여 명을 뭐 사법 처리했거든요. 예.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들을 했습니까? 또 지금으로 봐도 우리 이재명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이재명 예.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게 벌써 몇 개고 예. 재판이 5건인데 네. 각각에 여러 건이 좀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개인가 뭐 이런 혐의는 더 혐의가 많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재판 진행하고 있고 우리 또 있고 있는데 불과 열흘 전인가요? 뭐 2주 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예. 징역 1년이라고 하는 이 중한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지금 어딜 떠들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폐악을 했는데 네. 큰 소리 낸다는 그 자체가 염치가 없는 짓입니다. 아,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해서 저들이 전에 저질렀던 뭐 어떻게 보면 적폐인데 저런 걸 신적폐라고 합니다. 신적폐를 완전히 처단하고 네. 또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수사만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택할 그 예.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는 수사, 적폐 수사와 부정선거 수사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네. 제가 그동안 이제 국정을 하면서 최근에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한편 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국지전이라도 벌릴 것이다. 또 계엄도 다시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가능성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무도한 종북 좌파와의 싸움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조국혁신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게 그 대통령 탄핵인데 그 기조에는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네. 예, 그러면 뭐 결국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저는 이게 꼼수 정치를 좀 이제 없애야 되겠어요. 네. 꼼수. 저 다 꼼수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하는가? 그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그 방법이 없으니까 네. 입장도 바꾸고 이렇게 이 당 얘기 맨 처음에 안 듣다가 나중에 또 들었어요. 합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네. 그 꼼수 정치고 난 정도 정치로 가야 된다. 네. 어려워도 정도 정치. 절대로 왜 어려운 길만 가냐고 그래요. 네.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 저는 뭐 평생 정도로 걸어왔던 사람이고 제가 통진당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건 뭐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불리해도 막을 건 막아야 되죠. 네. 예, 제가 국가보안법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저 DJ와 싸워가지고 그것도 막아냈거든요. 네. 그건 나한테 불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저자들이 낙마이로 황교안 후보가 23명인데 네. 그중에 저를 딱 찍어서 낙마이로 황교안. 근데 그들도 그래 놓고 청문회 놓고 다 통과시켰어요. 네. 이것도 또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젠 이런 거짓을 극복하는 우리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장관이 과거에 계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는데요. 우선 그 김용현 장관의 과거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 들으셨는데요. 사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난 8월경에 자꾸 이제 계엄령 의혹을 꺼냈을 때만 해도 다들 무슨 21세기 계엄령이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당시 장관 후보자가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던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상황은 늘 이제 조변 섞게 하는 거죠. 예, 대통령이 말한 그 변화들이 쭉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말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22번에 걸쳐서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네. 했다. 이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사도 겁박하고 또 검사도 뭐 18명인가요? 참 많아요. 검사들도 탄핵을 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탄핵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행안부도만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려서 일할 수 없게 만들고 네. 이런 상황이 처음에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계엄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쌓여가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건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상황이 바뀌는데 옛날 거 가지고서 지금을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탄핵을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뭐 검사 탄핵, 뭐 감사원, 뭐 방통위 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되게 마비가 되고 아무 일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사실 국민들도 바라보기에 도대체 일 좀 하지 왜 저러는지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 조금 그 시민들의 반응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탄핵을 외치던 민주당에게 명분을 주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명분을 줬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 했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자꾸 본질을 얘기하라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네.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뭐 그런 민주당이나 좌파의 공격은 네. 자기들이
화를 만들어 놓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초지화. 자초지와. 네. 자초지라는 알겠습니다. 있나요? 네. 어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결국 이제 발의를 했고요. 본회의에다가 이제 또 했습니다. 그래서 범야권 전체 의석을 합하면 192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석만 여당에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은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망할 선택하지 않습니다. 네. 거짓에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지만 나라 망할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아, 국민을 믿는다. 아니, 그럼요. 네, 참 이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 여러 번 네. 했었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라를 지켜왔거든요. 지금까지. 네. 예, 예. 또 이어서 여쭤보면요. 만약 국회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이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탄핵 요건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6명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명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고 또 이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가 네. 6명이 되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맞아요. 안 했죠. 네. 그 자들이 안 해놓고서 지금 없으니까 한 명을 끼워넣어 가지고 하겠다. 이게 완전히 국정을 농단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만한 꼼수도 없고 네. 국정농단도 없다. 자기들이 생각에 따라서 헌재 구성을 마비시켜 놓고서 예. 이제 와서 한 명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하겠다. 국민이 그런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라를 네. 이 정도로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건 네.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점잖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종북 네.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 화가 나 분통이 터져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계엄령을 뭐 찬성하는 건 아니죠. 네. 계엄 조치를 찬성하는 건 아닌데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원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저는 예. 그 점을 우리가 현명하게 국민들이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질문이 사실은 네, 총리님께서 가장 잘해주실 답변일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정의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권한대행을. 근데 일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냐 없냐를 두고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탄핵은 절대 예. 안 됩니다.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국민들이 그런 무도한 탄핵을 인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또 국회의원들도 특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네.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탄핵 안 됩니다. 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는 네. 우리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22명이 배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배신 안 했으면 탄핵 안 됩니다. 네. 요새 옛날 그 탄핵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때 잘못됐다, 네. 속았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 그 길로 간다? 이건 바보질이죠. 정말 바보들이죠. 그래서 저는 탄핵 안 한다, 안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네. 끝으로 여당 내부 상황 한번 여쭤보면요. 비상계엄 해제까지의 수순을 두고 또 계파 간극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이런 분석들이 많고요. 또 앞으로 그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그 탈당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탈당해라 하지만 그게 의견차가 있잖아요. 총리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됩니다. 순리대로. 억지로 만들어가면 정의가 무너지는 거고요. 네. 계엄령 발동의 본질을 보자 하는 것도 순리대로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답은 순리대로. 순리대로 가는 데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